거란 여진과의 관계,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우선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문거의 기조로 난을 일으킨 인물은 누구였죠? 이차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문거의 기조인 인주이 씨였고요. 또 이 사람이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기의 딸들 왕비로 시집을 보냈으나 자기가 왕이 되고자 왕위에 등극하고자 이렇게 난을 일으켰죠.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사겸이. 그러면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반대한 세력은 개경 세력이었죠. 개경 세력은 문벌 귀족이었다. 개경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특권을 그렇게 독점하고 있었던 그렇게 독점하고 있었던 개경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경 세력과 대비되는 요청은 서경 세력이었다. 서경 세력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고려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송거란 여진과의 외교, 고려가 이렇게 대외 외교를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걸 보면은 여기 거란과 여진, 몽골, 홍건적 외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고려의 침입을 해왔던 외세에 대한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 10세기 말에서 그 11세기에는 거란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12세기에는 여진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몽골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홍건적의 나라와 외구들의 이렇게 침입 같은 게 잦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은 고려 시대에 외세의 침입이 정말 잦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그냥 매 세기마다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고려는 침략을 그렇게 외세의 침입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보면은 고려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침입만 받지 않고 고려가 침입만 받았던 건 아니고 또 외국과 이렇게 교류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침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선 몽골 원간섭기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거란과 여진 이렇게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교류를 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려는 송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고려는 태조 때부터 계속해서 북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북진 정책을 추진했던 이유는 고구려 계승 의식 및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북진 정책을 계속 했던 거는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쳤고 또 거란을 견제했어요. 이 거란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르를 멸망시킨 세력이에요. 네, 바르를 멸망시킨 세력이고 또 여기 고구려의 영토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란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는 잦은 이민족의 침입, 아까 전에 그렇게 봤듯이 계속해서 이민족들의 침입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잦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불안정한 대륙 정세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고려는 건국 이후부터 중국의 5대부터 송나라까지 이렇게 중국의 역대 왕조와 계속해서 친선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송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송나라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그런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북방 민족인 거란과 여진 그리고 몽골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몽골을 야만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방 민족들에 대한 대립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대립 정책들은 고려의 북진 정책과도 그렇게 연관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고려의 대외 정책은 송나라가 중국에서 균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소위 균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변동이 없었는데 이 북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나라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방 민족이 송나라를 압박하고 또 중원으로 이렇게 여기 근처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되어가지고 고려도 결국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우선 송나라에 대한 대송외교, 송나라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에 그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송나라가 그 고려보다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보내거나 학생, 그리고 유학생이겠죠? 학생 그리고 승려들이 파견해가지고 발달된 송나라의 문물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고려는 이렇게 발달된 문물 같은 거, 문물, 문화, 문명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송나라와 계속해서 외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했던 거고, 그럼 송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송나라는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와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외교라는 게 그 서로 어쨌든 서로 이득이 있어야, 이익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려는 송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조금 발전된 문물 같은 것들을 배워오고, 또 송나라는 여기에서 성장을 해서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와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분명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친송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고려는 이렇게 송나라의 친화적인 그런 친송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었지만, 또 여기 송나라에 다른 나라가 이민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고려의 군사 파견을 요청했을 때는 또 군사적인 개입을 회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송 정책을 물론 계속해서 친송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는 그런 중립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거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거란에 대한 그 배척은 앞서 말했듯이 건국 초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건국 초부터 일관적으로 거란을 배척하는 정책을 그렇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란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니까 결국 거란이 이런 고려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침입을 몇 차례 하게 되는데, 우선 1차 침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동경 유수 소손령의 침입입니다. 이 소손령은 그 거란의 장군이에요. 소손령이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에서는 서희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단판을 짓게 됩니다. 이 소손령은 자기들이 그 고려에게 이 땅을 너희는 너희게 아니라 우리 거니까 달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서희가 여기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오히려 여진 땅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그런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우리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원래 고려의 땅을 뺏으려고, 고려의 땅을 더 차지하려고 왔었는데, 그것과 반대로 여진 이 땅에 대한 조금 더 오히려 여기에서 고려에게 땅을 더 주고 돌아가게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여진 옛 땅에 대한 권리를 서희의 단판을 통해 가지고 여진 옛 땅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손령과 여기에서 이 침입에 있어서 그거 했던 게 송과의 단교 그리고 거란과의 친교를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거란은 계속해서 송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고려는 계속해서 송나라랑 이렇게 친하게 외교를 하고 잘 지내고, 또 거란은 계속해서 배척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란을 계속해서 배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고쳐달라라고 그런 조건을 내걸게 된 거죠. 송과의 단교 그리고 거란과의 친교를, 송과 단교하고 거란과의 친교를 맺겠다라는 이런 조건을 달고 결국 이렇게 거란이 결국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 철수 후에는 고려가 여진을 토벌을 하고 강동 육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란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여진의 옛 땅에 대한 권리를 고려가 얻게 되었으니까 여진족을 토벌을 하고 또 거기에서 강동 육주를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네. 1차 침입에서 서희의 단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동 육주를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의 국경이 처음으로 압록강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거란의 1차 침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고려의 국경이 더 넓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사실 자기들은 어쨌든 그것들을 처음에 어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결국 2차 침입을 또 하게 됩니다. 고려의 강동 육주 점령, 그리고 군사적 기점 확보, 또 선거의 친교에 불만을 갖고 다시 이 땅을 돌려달라라고 침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가 이 강동 육주 여진 쪽을 통솔하고 그 강동 육주를 점령해서 성을 막 그렇게 쌓고 군사적인 기점을 확보를 하고 손과 단교하기로 했는데 손과 계속해서 친교를 이렇게 이루고 친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량을 요구했지만 고려에서는 당연히 거절했죠. 고려에서 이렇게 거절하게 되자 결국 거란은 강조의 정변의 구실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강조의 정변이 뭐냐면은 목종의 어머니인 목종의 모부인 천추태후,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와 김치양 이라는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위를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이에서 나온 그런 아이를 왕위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왕위를 엿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강조가 결국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강조가 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서 강조가 목종, 이때 원래 왕이었던 목종을 죽여버려요. 시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현종을 새로 이렇게 옹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란은 이렇게 강조라는 이 신하가 어쨌든 신하가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이렇게 올렸다, 옹립하였다라는 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여기 이 고려에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고려에 이렇게 침입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싸웠어요.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 싸웠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이 강조가 결국 그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강조의 군대가 결국 이 거란군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때 수도였던 대경이 함락이 되게 되고요. 또 현종, 그때 왕으로 올라갔던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입한 거란이 대경을 함락시키고 또 왕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결국 고려왕이 친조를 하겠다. 고려왕의 친조를 조건으로 거란이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3차, 또 세 번째 또 다시 이렇게 그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왕의 친조, 왕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결국 거란이 들어가고 나서도. 그래가지고 현종의 입조를 독촉하고 강동 육주의 반환을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고려가 거란에게 거절하게 됐고 거절을 하자 거란이 다시 이렇게 재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군은 이렇게 다시 계속 저항을 하게 되죠. 근데 거란 군대는 결국 대경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강감찬 장군이 이르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이렇게 태각을 하고 있는 그 거란군을 공격해가지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귀주대첩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네. 이렇게 귀주대첩을 통해가지고 거란군을 공격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란의 3차 침입까지 있은 이후에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화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전쟁 이렇게 계속 쳐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화약을 체결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려는 이제 북방 민족이 거란이 계속 어쨌든 쳐들어왔기 때문에 북방 쪽의 경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개성에 나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또 국경선에도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수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천리장성은 고구려 시대 때도 나왔었죠. 고구려 때 연개성문이었죠. 연개성문이 이렇게
각 나라에 대비해가지고 천리장성을 축조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국방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성의 나성을 축조를 하고 또 국방에서 공격해올 때 그 국경선에서 지키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이렇게 축조를 해서 수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북구성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만강 지역의 두만강 지역에는 여진족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진족에게는 경제적으로 보조를 해주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 여진족에서 도발을 하면은 그 도발에 강경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고 했는데 그 천리장성의 축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든 여진도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진에 대한 경계도 함께 수비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리장성 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진족은 발해를 구성하고 있던 말갈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화 수준이 낮아서 원래는 이 통일국가가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냥 이렇게 통일국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려의 공물을 바치기도 했어요. 고려의 공물을 바치기도 했고 또 때로는 병력을 침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고려는 여진에 대한 공물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뭐 그 경제적인 보조, 경제적 보조 저기 나와있네요. 농기구 같은 걸 주거나 물건 같은 것들을 주거나 하는 이렇게 경제적인 보조를 해주었고요. 또 변경을 침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했죠. 그냥 전쟁이라고 했나?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강경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얘네가 원래는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11세기 말 북만주 여진 완안부의 성장 및 부족 통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들이 문화 수준이 낮아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11세기 말에 갑자기 이렇게 부족이 통합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족을 통합을 하니까 자기들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고려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는 등 그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군은 이렇게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여진을 토벌을 하려고 했는데 그 토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토벌에 실패한 이유는 여진의 기병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보병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전쟁에서 조금 더 불리한 입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윤관의 권위, 여기에 그 윤관의 권위로 인해 가지고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진과의 전쟁에서 졌던 이유는 우리는 기병이 없어서 우리는 보병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 것이었다. 기병 중심으로 그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여진과 우리가 그렇게 싸웠을 때 대결이 될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이 별무반의 조직을 보면은 우선 신기군, 기병으로 구성된 신기군이 있고요. 또 보병으로 구성된 신호군이 있습니다. 또한 승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항마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기군과 신호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됩니다. 1107년에 윤관의 여진정벌 그리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관의 경위로 이렇게 별무반을 조직해서 이제 여진과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여진을 정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고 나서 동북 구성을 축조합니다. 이렇게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함으로써 고려의 고려가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북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벌 귀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듯이 이 고려 초기에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은 문벌 귀족이었어요. 네, 아무튼 이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견제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윤관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 윤관의 그런 것들을 인정해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고 나서 여진이 계속해서 침범을 했어요. 여진이 계속해서 침범을 하고 또
이렇게 무력으로 침범을 한 게 아니라 또 제가 그냥 그 논문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려 내에는 윤관을 시기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윤관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진 별무관을 만들고 여진을 이렇게 정벌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윤관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니까 윤관이 계속해서 전공을 쌓아 올리니까 그런 윤관을 시기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려 내에 윤관을 시기하는 세력에 의해 가지고 1109년에 결국 이 동북부 이쪽을 결국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을 다시 하게 되니까 정벌을 주고 있던 정벌 주도 세력의 입지가 이제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관이라는 사람이 그 정말 고려의 북진 정책을 위해 가지고 북진 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 고려의 중심에 있던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진을 정벌했어요. 별무관을 편성해가지고 여진을 정벌했어요. 근데 여진 그쪽을 정벌하고 땅을 어느 정도 차지했는데 여진이 계속해서 침범을 해오고 땅 좀 계속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또 내부적으로는 윤관을 시기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을 반환을 하게 됐어요. 이 땅을 반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윤관 시기 세력들이 조금 승리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자기들이 그 정벌을 했던 정벌 주도 세력들은 입지가 약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진은 점점 이렇게 계속해서 세력을 확대시키고 결국 세력을 확대시키다가 아예 스스로 황제를 이렇게 선칭하면서 금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원래 독립된 그런 국가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자기들이 금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묘가 거란 그 멸망을 하게 되고 또 송을 남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또한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이렇게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자겸 문벌 귀족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이자겸이 이 군신관계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런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자겸을 수용을 했던 이유는 그 전에도 말했듯이 자기들의 그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그렇게 조금 더 강건하게 거란의 침입에 항전을 했습니다. 고려가 항전을 했는데 이제 결국 이런 문벌 귀족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침입을 하고 할 때는 계속 열심히 싸우는데 계속 싸우기만 하니까 계속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전쟁이 계속되면은 자기들의 그런 권력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신 귀족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외부 세력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금과의 무력 충돌은 피했으나 북진 정책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냥 군신관계 요구를 어쨌든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신하가 되어서 군신관계라는 게 우리가 신하가 되어서 군주로 이렇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게 되어서 그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력 충돌을 우선 피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태조 때부터 계속해서 북진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려가 그 여진과 이렇게 군신관계를 체결하면서 북진 정책에 있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교과서 71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은 자료 1에서 태조가 거란의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이유를 당시 국가 정책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면은 태조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란을 적대시했다. 또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란을 적대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1을 보면은 이 거란 사실이 낙타를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태조가 거란은 일찍이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을
그리고 약속을 배신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처럼 도리가 없는 나라와는 친선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국교를 단절하고 사신은 여기 같이 왔던 사신은 섬으로 귀약을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매어가지고 굶어 죽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자고 이렇게 찾아왔었던 건데 거란이 사신들과 낙타를 이렇게 함께 보냈는데 태조는 엄청나게 강경하게 대응을 했던 거죠. 왜냐면 국진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진정책 북쪽에 더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란을 적대시했고요. 또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거란을 계속해서 적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르비를 읽고 이자경과 척준경이 금의 사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자경은 당시 금과의 싸움이 무모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사대를 주장했다. 그 이전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이 자료와 함께 보면은 이자경과 척준경이 옛날에 보면 소국으로 거란과 우리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강성해져서 이렇게 멸망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토가 맞닿아 있으므로 정세가 사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망의 법도입니다. 마땅히 먼저 사신을 보내어 예를 닦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보면은 이자겸은 당시 이렇게 금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져서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금과의 싸움이 이제 우리는 무모하다. 왜냐면은 요와 송을 이렇게 멸망을 시켰으니까요. 이렇게 멸망시킬 정도로 강성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고려가 금과 싸운다는 것이 굉장히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 나라가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금과의 싸움이 무모하다고 생각했고 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금과 사대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같이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형성평가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고려가 북진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뭐였죠? 고구려의 옛 영토,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북진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북진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거란이 있었죠. 거란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란의 적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거란이 이렇게 고려에 침입을 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 윤관의 별무반이 여진 정벌 후에 축조한 것은 동북 구성이었습니다. 이 동북 구성을 이렇게 축조를 하고 나서 결국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돌려주게 되지만 어쨌든 별무반이 여진을 정벌하고 나서 동북 구성을 축조를 했습니다. 이 별무반은 뭐가 중심이 된다고 했었죠? 기병이 중심이 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기군, 신보군,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보군 그리고 항마군 이렇게 승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군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별무반을 그리고 여진 정벌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무신의 집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신에 대해서도 원래는 무신의 정권과 대문항상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저는 무신의 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무신의 집권과 대문항전을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원래 문신 중심의 이런 사회에서 무신이 집권을 하게 되는 무신 정변을 일으키는 그 계기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무신 정권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